자,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주요한 이슈들이 좀 풀려가는 것 같다가 싶다가도 좀 안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온탕과 냉탕을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과연 실제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면서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아문지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 시장 보시면서? 이게 갈수록 사실 연말에 갈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셨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이제 뭐 사업 계획 이제 그 세우는 거에 앞서서 내년 시장이 어떨지에 대한 전망도 이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제 이 시간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가 가장 어려우셨던가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이벤트나 뭐 사실 뭐 어떤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달러 흐름 자체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업의 이익이나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통화 자체가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10월 들어서 달러 자체가 가치가 한 2% 정도 3주 연속 합쳐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럼 좀 금융시장이 좋은 거 아니에요? 좋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반면에는 파운드화가 5.5% 이상 올랐고 유로화는 또 한 2.5% 정도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통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발행 국가의 펀더멘털, 그 다음에 통화량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과 그 통화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통화들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 가치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머징 통화 자체가 이머징 국가들이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이머징 통화가 강세로 가서 달러가 약세로 가서 이제 이런 분위기로 이어졌으면 좀 바람직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달러가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경제 위축에 따라서 달러가 또 약화됐느냐, 또 이제 그런 것도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달러 약세였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것도 사실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브렉시트 변동성이 조금 이제 완화된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페드에서 이제 T비ll 이제 매입을 다시 이제 좀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유동성도 이제 풀리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사실 좀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달러가 좀 약세가 된 부분이 좀 굉장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참 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저는 유로화 강세, 파운드화 강세 나타나면서 달러 약세 나타났다. 와, 이제 금융시장 괜찮겠네. 특히 뭐 그 달러 부채에 대한 부담감 갖고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신흥국도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한 반면에 실제 자산을 운용하시는 이제 황호봉 팀장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달러 약세 자체를 그냥 반갑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 원인 자체가 사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 자체가 좀 일시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트렌드 자체가 좀 잡히는 부분이 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시면은 차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파운드화가 이렇게 10월 초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제 그 녹색 부분이 이제 파운드화 가치인데요. 이제 브렉시트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서 이제 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파운드화가 이제 내내 달렸죠. 그렇죠. 이제 또 오늘은 아마 이제 달리는 게 또 꺾일 겁니다. 이제 꺾일 건데 이제 파운드화가 달리면서 이제 유로화를 같이 견인한 부분, 반면에 달러 가치는 또 이제 하락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좀 보실 수 있는 차트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모양새에 따라서 원래는 이머징 통화가 이제 강세로 갔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달러 가치 자체도 지금 보면 2년 동안 계속 지금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저 트렌드 자체를 돌리기에는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은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그거를 돌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이게 또 사이클이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 좀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이 사실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달러가 이제 뭐 계속 약세로 갈 거냐 강세로 갈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논할 때에는
저거보다는 사실 좀 이제 펀더멘탈을 좀 짚어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기업 실적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많이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방향성 자체가 계속 강세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약세로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트리거가 될 부분은 이제 실적이다라는 네.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어닝 그로스, 그러니까 뭐 그 EPS의 예상에 대한 그 대비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비트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이지만 네네. 작년 대비해서는 사실 그 기업 이익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저거는 아직 15% 정도밖에 발표가 안 된 수치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125개, 또 다음 주에 또 한 200개 정도의 기업이 발표되고 나면 이제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는 달러가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쪽으로 잡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제 기업의 이익이 우리가 뭐 기대하고 있는 대로 시장의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기업 실적을 계속 발표하게 된다면 달러는 강세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요. 네네. 물론 이제 달러도 이제 정책에 따라 휘둘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외부 변수에 따라서 휘둘리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달러 가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파운드가 여지껏 이끌었던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실적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투자의 방향을 또 이제 단기간으로는 좀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황호봉 팀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하이힐드, 그러니까 투기 등급 채권의 지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이게 딱 꺾일 때 그때는 이제 정말 위험 자산을 좀 팔고 현금화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요즘은 이제 한 번쯤 짚어볼 때가 사실 됐습니다. 됐어요? 예, 네. 이제 좀 됐는데 사실 가격도 오르고 네. 이제 부도율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오. 그러니까 채권의 부도율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격은 사실 이제 최근에 10월 들어서 0.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2개월 동안도 한 1.5% 정도 가격은 상승을 했는데 차트에서 보시듯이 저 끝쪽에 지금 부도율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현재 지금 부도율 자체가 2011년도, 12년도에 뭐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 강등, 네. 그 다음에 유럽의 재정위기, 그때 수준이랑 사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낮지는 않다. 네. 물론 이제 작년 수준도 넘어섰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좀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가격이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네네. 위험 자산 자체를 다시 다 정리를 하거나 주식을 좀 팔아야 된다는 시그널은 사실 아니지만 네네. 예전처럼 그 하이힐드 인덱스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으니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가 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좀 빼고 채권 네.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채권도 매력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올 초에 이제 금리 자체 10년물 금리 자체가 2.72%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지금 이제 지난주 말 1.73까지 사실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5% 정도 금리가 하락을 한 것이고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지금 박스권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더 내려갈 거냐, 가격이 올라갈 거냐, 네네. 금리가 더 내려갈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금을 채권으로 사야 되느냐, 이제 이거는 또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보다는 계속 말씀드렸던 인컴형 자산, 네네. 뭐 고배당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뭐 인컴형 자산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컴형 자산, 이게 뭘까요? 인컴형 자산, 뭔가 나한테 수익이, 그러니까 매달 월급처럼 뭔가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이 인컴형 자산이라는 게 뭔가요? 인컴형 자산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네. 뭐 이제 고금리 채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주도 네네. 대표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츠, 그 다음에 상장 인프라 같은 그런 자산들도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기는 한데 여지껏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배당주가 올해 들어와서 사실 힘을 많이 못 쓴 이유는 네. 그동안 배당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당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기업들이
그 자사주 매입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제 투자자들은 그보다는 리츠나 상장 인프라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가격들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고요. 리츠가 올해만 해도 한 25% 올랐고 상장 인프라도 한 24% 정도 올랐습니다. 네. 미국 주식이 18%, 미국 주식이 21%, 그다음에 글로벌 주식이 18% 정도 오른 거에 대비를 하면 굉장히 사실 많이 올라서 이게 오버밸류에이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그러게요. 그간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주저했었던 거는 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조금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만약에 아직까지 예단은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달러가 좀 약세를 간다라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는 네네. 결국에는 실물자산 쪽이 좀 더 곽강을 받을 수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배당주 쪽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저쪽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네. 좀 이 부분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발표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리츠나 상장 인프라의 밸류에이션을 직접적으로 사실 보기보다는 선진국 주식 대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네네. 가격 대비, 그러니까 어닝 대비, 그러니까 버는 돈 대비해서 가격이 선진국 주식과 비교를 해서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는 왼쪽에 보시는 게 사실 리츠거든요. 네네. 시청자 보실 때는 오른쪽 이제 차트에서는 오른쪽인데 왼쪽에 보시는 게 저 빨간색으로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저 부분을 보시면 리츠가 얼마큼 오버밸류에이션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평균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너무 많이 사실 올랐기 때문에 리츠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굉장히 많고 상품들에 많은 돈이 들어간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고 반면에 상장 인프라는 저거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상장 인프라는 리츠 대비해서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에 여유가 좀 있다. 그래서 리츠에 투자를 생각을 하시거나 고배당에 대한 어떤 인컴형 자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리츠보다는 좀 상장 인프라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그 최근에 어떤 한 리츠 상품이 상장된다고 하자 청약 열풍이 엄청나게 불러일으켰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요즘 트렌드는 리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리츠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 리츠의 경우에는 네, 글로벌입니다. 미국, 글로벌 리츠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인프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리츠는 제가 알겠어요. 뭐 리츠에 관심 가지세요 하면 저는 이제 HTS로 네. 리츠도 찾아볼 수 네. 있고 해요. 상장 인프라에 관심 가지세요라고 하지만 뭘 찾아야 되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뭘 이제-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상장 인프라는 사실 이제 자산에 대한 성격을 얘기를 하자면 도로, 항만, 그다음에 뭐 에너지 기업들, 그다음에 발전소, 우리로 따지면은 한전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그 기업들이 만든 PF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고금리 사실 이유를 받아가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S&P 500의 배당률이 한 2% 정도 된다고 하면 그거에 한 1.5배나 2배 정도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조금 하락폭에 있어서도 인컴형 자산들이 막아주는 하방 위험도 좀 있고 물론 이제 유가에 대한 노출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가가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좀 충격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가의 영향 자체를 30% 정도로 사실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유가가 사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위험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네, 보이고 네. 장기간 박스권을 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장 인프라는 리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지금 인컴형 자산으로서의 매력도 좀 있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는 자산입니다. 와, 이 생각을 사실 저는 얼마 전부터 계속 그 외국인 수급의 높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이 자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 수 네, 있겠 있습니다. 네,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하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뭐 배당주 쪽에 관심을 가지려면 사실 유럽 쪽에도 조금 더 베팅을 투자들이 좀 그쵸,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러기는 좀 녹록치 못한 상황이니까 아예 좀 이렇게 이런 대체 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 관점에서 사실 이런 자산들이 계속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인프라 관련 주식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배당도 잘 주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좀 낮게 평가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 아문디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